여기 미사일이 한 발 있습니다. 레이더가 이 미사일을 화면에서 발견하고 컴퓨터가 요격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 계산에 걸리는 시간 딱 2초입니다. 그런데 그 2초 동안 미사일은 이미 7km를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미사일은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주파하고 있습니다. 1초에 1.7km, 소총 총알보다 5배 빠릅니다.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음속의 5배를 넘는 속도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무기. 전 세계가 지금 이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년간 15조 원을 쏟아붓고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했고, 중국은 2021년에 이걸로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 사실은 절반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무기의 심장에 있는 기술이 알고 보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그 우주선과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오늘은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왜 안 녹는지, 왜 정말로 못 잡는지,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있는지까지. 먼저 극초음속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겠습니다. 극초음속, 영어로 하이퍼소닉, 기준은 마하 5입니다. 소리보다 5배 빠른 속도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하 5는 초속 1.7km, 시속으로는 6175km입니다. 마하 10이면 초속 3.4km, 시속 1만 2000km가 넘어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25km인데 마하 10이면 100초, 그러니까 1분 40초면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빠른 미사일이 다 극초음속이냐 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떨어질 때 마하 20까지도 나옵니다. 이미 극초음속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아무도 ICBM을 극초음속 무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핵심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빠른 속도로 대기권 안에서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며 날 수 있느냐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대포알과 같습니다. 쏘는 순간 포물선이 정해지고 어디 떨어질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격도도 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다릅니다. 마하 5로 날면서 낙하하는 도중에 좌우로 꺾고 고도를 바꾸고 목표를 끝까지 숨깁니다. 이 조합, 그러니까 극단적인 속도와 자유로운 기동,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뒤에서 나올 아주 중요한 반전 하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뒤에 나올 모든 이야기의 바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활공체, 영어로 HGB라고 부릅니다. 이건 엔진이 없습니다. 탄도미사일 로켓에 실려서 아주 높은 하늘, 대략 40에서 100km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 로켓과 분리돼서 미끄러지듯 활공에 내려옵니다. 돌을 아주 높이 던졌다가 떨어뜨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다만 이 돌은 떨어지면서 스스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무동력으로 활공하지만 그 궤적이 예측 불가능한 거죠.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중국의 DF-17이 여기 속합니다. 두 번째는 순항미사일 HCM입니다. 이건 스스로 엔진을 달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력으로 날아갑니다. 그 엔진이 바로 스크램제트라는 건데 이게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엔진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활공체는 쏘아 올린 뒤 미끄러져 내려오는 돌이고 순항미사일은 스스로 계속 밀고 가는 제트기입니다. 이 두 번째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게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무기를 둘러싼 3가지 과학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안 녹는가? 마하 5로 대기를 가르면 표면이 수천 도로 달아오르는데 왜 미사일이 녹아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둘째, 스크램제트라는 엔진은 대체 뭐길래 세계 최강 미국조차 몇 번을 실패했을까요? 셋째, 그리고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인데 정말로 요격이 불가능할까요? 하나씩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열 문제입니다.
물체가 공기 중을 빠르게 지나가면 마찰과 압축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하 5가 넘어가면 이게 상상 이상이 됩니다. 미사일 표면 온도는 섭씨 1000도에서 3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사일 앞에서 공기가 압축되며 생기는 충격파, 그 뒤쪽 공기의 온도는 무려 5700도까지 치솟습니다. 5700도가 어느 정도냐면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습니다. 미사일이 태양 표면 같은 열 덩어리를 앞에 밀고 나가는 셈이에요. 그런데 왜 안 녹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의외인데 일부러 깎여 나가게 만듭니다. 상마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표면 소재가 열을 받으면 타면서 증발하는데 그때 열을 같이 데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스스로를 조금씩 희생해서 속을 지키는 거죠. 이 소재를 피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예 안 녹는 소재를 쓰는 겁니다. 탄화탄탈륨, 탄화하프늄 같은 세라믹은 녹는 점이 3700도가 넘습니다. 이걸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미사일 앞부분에 씁니다. 세 번째, 공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산소와 질소 분자가 아예 부서집니다. 이렇게 부서진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이 플라즈마가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듭니다. 그건 세 번째 미스터리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태양 표면 같은 열을 견디는 이 소재 기술이 극초음속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스크램제트라는 엔진입니다. 앞에서 순항 미사일은 스스로 엔진으로 난다고 했죠. 그 엔진이 스크램제트인데 이게 정말 미친 물건입니다. 보통 제트 엔진은 앞에 회전하는 날개, 압축기가 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합니다. 그런데 스크램제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엔진 자체가 너무 빨리 날아가니까 그 속도로 공기가 저절로 밀려 들어와 압축됩니다. 부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엔진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초속 1500m, 그러니까 소총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이 미친 듯이 빠른 바람 속에서 연료를 뿌리고 섞고 불을 붙이고 완전히 태우는 걸 전부 수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몇 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태풍 한가운데서 성냥불을 켜서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불이 붙는 순간 초음속 바람이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거든요. 불이 꺼지면 그 순간 추진력도 제어도 다 잃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이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국의 X-51이라는 시험 기체는 4대를 만드는데 약 3억 달러를 썼는데 그중 3번이 실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스크램제트를 누가 다룰 수 있느냐? 이게 극초음속 강국을 가르는 진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뒤에서 대한민국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뉴스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절반은 신화입니다.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마하 10으로 날아온다는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극초음속급 무기가 요격된 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는 수도로 날아온 킨잘 20발을 전부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킨잘은 사실 진짜 극초음속 활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킨잘은 러시아가 원래 있던 이스칸데르라는 탄도미사일을 전투기에서 쏠 수 있게 개조한 겁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궤적은 결국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포알에 가깝습니다. 자유롭게 기동하지 못하고 목표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줄면서 패트리엇이 잡을 수 있는 고도로 내려옵니다. 기억나시죠? 진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기동이라고 했던 것. 킨잘은 빠르기만 했지 진짜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인 자유로운 기동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킨잘이 요격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킨잘이 진짜 극초음속 무기가 아니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진짜 극초음속 활공무기, 예측 불가능하게 기동하는 그 무기는 정말 못 잡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못 잡습니다. 3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저고도로 날아서 지구가 둥근 탓에 레이더에 늦게 잡힙니다. 둘째, 궤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 2초 사이에 7km를 가버리는 속도. 이 3개가 동시에 걸리면
기존 방어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예 발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땅에서 못 잡으면 우주에서 보자는 거죠. 위성을 촘촘히 띄워서 발사 순간부터 계속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즉, 극초음속은 못 잡는다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진짜 활공기동 무기는 아직 못 잡는 게 맞다. 하지만 극초음속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미뤄둔 플라즈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날면 미사일 주변 공기가 플라즈마로 변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플라즈마가 전파를 막아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사일이 지상이나 GPS와 통신하려고 해도 신호가 안 통합니다.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몇 분간 교신이 끊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는 날아가는 동안 외부 신호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관성으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게 정확도를 떨어뜨립니다. 빠르고 안 잡히지만 대신 정밀 유도가 어렵다. 극초음속 무기의 숨은 약점입니다. 이제 이 무기를 놓고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경쟁을 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방아르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리는 활공체로 러시아는 마하 20에서 27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러시아 발표일 뿐 서방이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켓과 분리되는 순간의 최고 속도일 뿐 활공하는 내내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킨잘, 방금 요격당했다고 말씀드린 그 무기죠. 지르콘, 스크램제트를 쓰는 대함 순항 미사일인데 마하 9를 주장하고 2024년에 실전에 썼다고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잔해 분석을 근거로 진짜 지르콘인지 회의적입니다. 보시면 러시아 무기들은 성능이 대부분 주장이고 검증된 게 적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상 선두로 평가받습니다. DF-17, 둥펑-17, 세계 최초로 활공체를 실전 배치한 미사일입니다. 2019년 열병식에 공개하고 2020년부터 배치했습니다. 사거리 1800에서 2500km로 대만과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 항공모함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2021년 중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는 시험을 합니다.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려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돈 다음에 목표 근처에 떨어뜨렸어요. 남극을 돌아서 뒤에서 때리는 냉전 때 소련이 조약으로 폐기했던 개념을 되살린 겁니다.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이걸 두고 스푸트니크 모먼트에 매우 가깝다고 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쐈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을 말하죠. 그만큼 미국이 놀랐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사일이 아니라 재사용 우주선 시험이었다고 반박했지만요. 그럼 정작 세계 최강 미국은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은 아직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70가의 사업에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가까이 썼는데도 그렇습니다. 다크이글이라는 지상 발사 무기가 시험을 여러 번 실패하다가 2025년 말에야 겨우 첫 배치를 시작했고 공중 발사 무기는 아예 취소됐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왜 세계 최강이 뒤처졌을까요? 냉전이 끝나고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이 분야를 소홀히 했고 시험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다만 미국을 위한 변명도 있습니다. 미국은 핵탄두가 아니라 정밀 타격을 목표로 해서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주 냉정하게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현무호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현무호는 극초음속 활공무기가 아닙니다. 현무호는 8톤짜리 초대형 탄두를 실은 아주 강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떨어질 때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가 나와서 극초음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핵심, 자유롭게 기동하는 활공체는 아닙니다. 궤적은 기본적으로 탄도, 그러니까 대포알입니다. 그러니까 현무호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의 진짜 극초음속 프로그램은 뭘까요? 하이코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스트 등이 참여하는 스크램제트 기반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실증체입니다. 기억나시죠? 스크램제트. 태풍 속에서 성냥불 켜기.
미국조차 3번 실패했다는 그 엔진. 한국은 2018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21년에 축소 모형을 공개했고 2025년 9월에 첫 실제 비행 시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시험에서 고도 23km, 속도 마하 6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 마하 6이라는 숫자는 언론 보도이고 독립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공개 자료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이 마하 5 이상의 스크램제트 비행 실증에 성공했다는 것까지입니다. 그럼 한국의 진짜 수준은 어디쯤이냐? 확보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스크램제트 연소 실증, 극초음속 비행체의 열 관리와 추진, 마하 5 이상 비행 시험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조차 애를 먹는 그 스크램제트 엔진의 문턱을 넘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대열에 진입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남은 것도 분명합니다. 실전에 쓸 엔진은 아직 완성 전이고 사거리와 정밀유도, 최종 명중 정확도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실전 배치된 무기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미 배치했거나 배치 직전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세계 최강, 아시아 최강 같은 표현은 공개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이 극초음속을 개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지하, 깊숙한 벙커와 지휘부를 타격하려면 극단적인 속도와 위력이 필요합니다. 요격이 어려운 무기로 도발을 억제하려는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경쟁에 북한도, 일본도 뛰어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6B라는 활공체를 시험했고 일본은 도서 방어용 활공탄을 2027년까지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이 속도 경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무기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이 무시무시한 기술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우주선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미사일이 안 녹는 방법 중에 일부러 깎여 나가는 소재, 피카라고 했죠? 이 피카는 원래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타버리지 않게 하려고 개발된 소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 캡슐에 바로 이 피카가 쓰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지구로 무사히 데려오는 그 열 방패와 극초음속 미사일이 녹지 않는 그 기술이 정확히 같은 뿌리인 겁니다. 스크램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은 산소를 통째로 싣고 가야 해서 무겁고 비쌉니다. 그런데 스크램제트는 공기 중의 산소를 그냥 빨아들여 쓰니까 언젠가 이걸로 훨씬 싸게 우주에 갈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X-43이라는 기체로 2004년에 마하 9.6을 기록했는데 이건 로켓 없이 공기 흡입 엔진만으로 세운 기록이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 깨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스크램제트로 작은 위성을 탄소 배출 없이 쏘아 올리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려는 그 경쟁이 동시에 인류가 더 싸게 우주로 나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파괴의 기술과 개척의 기술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에 자유로운 기동을 더한 무기입니다. 그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기동이었고 그래서 킨잘처럼 빠르기만 한 무기는 요격당하기도 했습니다. 태양 표면 같은 열을 견디는 소재, 태풍 속 성냥불 같은 스크램제트 엔진. 이 두 관문을 넘어야 진짜 극초음속 강국이 됩니다. 그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 있고 러시아가 요란하고 세계 최강 미국이 의외로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풀리지 않고 말하면 그 어려운 스크램제트의 문턱을 넘어 실증 단계에 진입한 소수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직 갈 길은 남았지만요. 그런데 이 모든 파괴적인 기술의 뿌리에 우주 비행사를 살려 데려오는 열 방패와 인류를 더 싸게 우주로 보낼 엔진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 창이 될지 사다리가 될지 그건 결국 그걸 쓰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은 이 속도 경쟁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은 이 경쟁에 꼭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첨단 무기의 과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